네, 저는 특수학교급 전공과 관계자 인식 및 요구와 지역사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께서 특수학교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다중이 뭐 넓은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배경이 되는 이제 그 정보들을 조금은 정리하고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 정책 보고서에서 공동 연구한 내용을 일부 면담조사 내용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순서는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 특수교육 영역에 대한 것이라 잠시 이 관련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해지는 이 11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해지는 장애 유형이 11개가 있고 이 11가지에 해당하는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교육 과정과 특수교육에 관련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곧 특수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 명 정도 되고요.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이 많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특수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특수교육기관이라는 용어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이것을 포함해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수학급, 뭐 통합학급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데요.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이고, 이 특수학급에 기반해서 전공과가 설치되는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확인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공과라고 하는 것은 1번 이제 설명을 보시면 특수교육기관, 그럼 특수학교 더하기 특수학급인데요. 이 기관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1년 이상으로 설치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1년, 2년, 그리고 3년 과정은 전국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년 과정으로 설치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전공과의 위치를 우리나라 학제상에 표시를 굳이 해보자면, 예, 특수교육에서 아, 대학을 가기 전에 이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전공과에서 대학을 가는 과정도 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로 및 직업교육이라는 용어가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데 원활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벌써 특수교육 전공과는 그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배경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직업 재활 훈련과 자립 생활 훈련 이 용어가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직업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평가, 즉 학생이 직업에 임해서 얼마나 할 수 있나를 알아보는 것, 그다음에 직업 교육, 고용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직업 재활 훈련이라고 부르고 자립 생활 훈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공과에서 과목들을 이제 2년간 또는 1년간 가르치게 되는데, 주요 경기도에 있는 그 특수학교들에서 설정한 전공과 과목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과, 제빵, 바리스타 굉장히 이건 공통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포장조립, 임가공, 뭐 행정사무, 이제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데 이런 과목은 어디에서 이제 설정을 하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특수교육 전문교과로 추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적용해서 이런 교과목들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전공과가 그러면 전국 특수 그 교육 영역에서 얼마나 운영되는가를 보면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가 169,
196개교가 있는데 167교가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는 16교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경기도의 포션이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는 특수학교 38교 중에 29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는 전국에서 16교인데 경기도의 일반 학교 중에 13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경기도를 보면 특수학교 29교, 일반학교 13교에서 총 42교에서 138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이 학급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곱하기 7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 학급 기준이 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38학급에 경기도만 8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이것은 1년차, 2년차 과정을 합친 거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1학년, 또 절반 정도가 2학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과를 마치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의 이제 그렇한 정보를 드려보자면 작년에 올 2월에 졸업한 경기도 학생들이 특수교육 전공과 졸업자가 388명이었다면 대학 진학은 3명 정도 됐고 취업은 58 더하기 157 더하기 55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일반 고용은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 취업하는 것을 말하고 지원 고용은 일정 정도 동안 훈련을 받고 이후 고용되는 형태를 말하고 보호 고용은 직업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그 훈련받는 상태를 곧 고용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비진학 미취업으로 잡는 이 숫자도 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과연 비진학, 미취업 이제 이런 용어로만 학생들을 이 틀에 가둘 것이냐 하는 용어가 논의가 이제 뒤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과 본격적으로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과는 경기도에서는 93년부터 시범 운영된 이후 정착됐고 전국적으로 보면 94년에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전공과가 도입됐고 도입될 당시의 목적은 전문 기술 교육을 시킨다.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이 법이 바뀌면서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바뀌었어요, 목적이. 그래서 진로 및 직업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생활교육, 그다음에 직업생활교육, 직업생활훈련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과가 설치된 지가 이제 30년이 이제 되었는데 전공과가 무엇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고 실제로 기대도 다르고 개선 요구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전공과가 태생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제한 내용은 전공과 운영에 대해서 여러 주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부모 집단하고 그다음에 사업체와 관련된 집단들이 전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전공과를 현재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학부모 두 분과 전공과를 이용하기 원했지만 못한 분 한 분, 그 다음에 전공과를 앞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분 한 분, 이렇게 네 분이고요. 사업체 등은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여기 용어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발단 장애인 주간 활동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표준 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근로 환경을 갖춘 맞춤형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은 네, 이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그 근로 능력이 높은 이제 장애인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이런 것들은 근로 능력이 아니라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도 보내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그 전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것을 먼저 보면, 학부모들은 전공과가 무엇을 위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제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발달 장애인이면 발달 장애인에 맞는 전공과가 운영돼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인다는 것인데, 타 부모들의 입장도 조금은 공감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역 환경 여건이 과연 전공과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과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뭐 이제 계속 유지돼야 되냐, 변화되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별도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거 필요하지만 그게 과연 그게 될까? 수용할 만한 기반이 될까? 하는 이 양 입장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현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면 별도 변화가 난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과의 교육 내용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왜 회의적일까? 이 입장을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변화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논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에 대해서 새로운 교과 영역이 도입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지만 AI나 IT 이런 쪽을 아이들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실제로는 안 뽑아줘요 하는 이제 수요를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서 현재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게 더 나아요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새로운 교육을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면 그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에서 학생들을 교육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학생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긍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훈련하고 반복해야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고, 지식 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달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직무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내부 교사들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기업이나 외부 인력 협조도 좀 얻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교육에서는 전공과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개개인의 그 능력과 특성에 맞춘 교육을 이거 개별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개별화 교육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당할 만한 안내나 공유는 전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별화 교육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중간 피드백은 없어요 하는 이제 이런 지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특성에 이제 기반해서 교사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소통은 뭐 원활할 수는 있는데 학생 성장과 사회적 삶을 준비하는 대로 이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요. 왜 회의적인가 보면 교육과정 자체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형식적인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진술이 조금은 좀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문서로 주더라도 형식적인 문서이고 부모들이 알 수 없는 이제 용어들로 쓴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찰과 진술로 작성될 필요가 있고 부모들이 이해 가능한 용어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공과의 입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전공과 입학이 무엇이 매력이 있는가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이제 맞으니까 전공과를 선택했고, 교사들이 추천했고, 학교 공간에 아이들이 익숙하게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무상교육이라는 이제 이런 이점도 부모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입학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전형과정의 지필 실기 면접을 보통 보는데 이거 매우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었고, 전공과를 아직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모들은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고, 불리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외에서 현재는 전공과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외에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요. 전공과에 지금 자녀가 성공적으로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봤고 그 타 입장에 있는 부모들은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점차 이제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은 하되 외부 기관을 충분히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현장 실습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실제 그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잘 적응한다. 왜냐하면 전문교과에서 습득하는 이제 기술을 보아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 같다. 이런 관찰을 보여주었는데 전공과 이제 그 자녀를 보내지 않은 부모들은 중증장애인에게 전공과에서 그 조립 운반 포장에서의 조립 그런 거 반복적 실습이 굉장히 부담을 준다. 그래서 현장 실습 개념을 이제는 업체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런 방식에서 권리 중심 일자리, 아마도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 자체로 일자리라고 인정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유형인데 이런 것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실습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공과에서 현장 실습을 이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지 작성하는 거하고, 교사하고 우리 아이하고 대화 통해서 실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정도를 이제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전공과 입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는 그 현장 실습 보내는 업체마다 여건이 달라서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교육청 주도로 표준 사업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실습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주었는데 표준 사업장은 이제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근로 능력이 높아야 갈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실습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가에 대해서는 전공과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은 여기서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업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관을 이제 아이들의 향후 사회 적응이나 취업, 사회 진출에 대비해서 이용해 본 적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주간 보호센터나 복지관이나 재활센터 등을 이용해 봤는데 서비스 질은 대체로 만족스러웠고 그런데 단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고 돈을 내야 됐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고 프로그램 운영 주기가 1년이나 6개월 이런 것들로 묶여 있어서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나오기도 어려웠고 이제 이런 점들을 이야기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장학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적응하는가 이런 이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공과 공부를 하면서는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부모들은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사회성 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및 사회 적응에 대해서 추가 지원 요구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물었을 때는 아이들이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전공과에서 적을 정리하게 되는데 자퇴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취업 현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전공과 적을 유지하고 계속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의견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공과 교육이 변화되어야 된다면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취업 중심 또는 기능 습득 중심 이런 전공과 교육 방향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각기 특성이 다르니까 취업이나 기능 습득보다는 성인기 자체의 사회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체, 재활시설, 보호 서비스 이것들이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썼는데요. 이분들을 만나봤어요. 이분들은 전공과에서 학생들을 실습 의뢰를 하거나 취업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기관에 해당하는데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전공과 학생들에게 견학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습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중간에 실습 왔다가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센터 이런 곳은 학생들이 취업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 가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오는 경우는 주로 전공과 수업 마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러 오는 이제 형편이었고, 바우처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분량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 표준 이제 사업장에서는 전공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닫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이제 사업장들에서는 일반 전공과 학생들에게는 문호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과 학생들의 이제 실습이나 수습 관리 부분에서 보면 학생들의 특성을 이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로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중증 장애인인데 산만하고 도전적인 행동이 심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학생들은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 학생들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이제 성실하고 교사를 존경하더라, 이런 이제 특성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직장 예절 지키기나 일하는 시간에 일에 집중하기, 뭐 이런 것들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있는 이제 직업 재활사는 전공과 졸업생을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손협응 능력이 좋고 작업 순서에 대한 이해가 빠르더라. 이런 이제 관찰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표준 사업장은 이제 실습은 허용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러 그 전공과 학생들을 뽑지는 않았지만 전공과 학생들 중에 표준 사업장에 간 학생들이 섞여 있는 경우를 통해서 전공과 학생들 우리가 그 대해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더라, 소통 능력도 부족하더라, 이제 이런 관찰을 해줬는데 학생들 중에는 서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서 소통을 뭐 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한다. 이제 이런 관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공과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위해서 각 기관을 선택한다면 그 실습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거를 알아봤더니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는 분위기가 느슨하고 편안하고 가족적이니까 그다음에 무료 바우처가 지원되니까 학생들이 온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보호작업장에는 교사들이 권유해서 주로 학생들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뭐 급여도 제공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다른 옵션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보호작업장에 갈 경우는 훈련생으로 시작해서 직업 능력이 향상되면 근로인으로 이제 전환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준 사업장은 이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1년 계약직을 채용해서 평가 전환을 이제 해서 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전공과 학생을 따로 모집하거나 그러지는 이제 않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겪는 문제와 교사 및 부모와의 소통 측면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뭐 시설물 파손이나 뭐 그 도전적 행동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 퇴소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부모와 소통은 온라인 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무 능력보다는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지적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 그다음에 약물 복용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행동 문제가 생기거나 근무 시간이 길어서 적응이 안 되거나 돈 관리, 월급 받아서 한꺼번에 막 지출을 하거나 이제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적절히 수용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도가 되면 교사하고 이제 부모보다 더 자주 소통하는데 보호작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도 있지만 참 낮은 분도 있다. 이제 이런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사업장에는 전공과 출신 졸업생이 가 있었다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는 이제 경험을 들려주었고, 이런 학생들, 이런 이제 취업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거나 직원의 1대1 멘토 멘티를 엮어주는 멘토링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부모와는 밴드를 통해서 소통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직업 및 사회 적응 부분에서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이 지금 현재 적합하냐, 뭐 이런 것들을 사업체, 재활시설, 보호서비스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간활동센터 시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립이나 바리스타 등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회생활 기술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직업 기능 기술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 주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관계자는 단순 직무만 이제 전공과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외부 현장과 연계도 필요하고 집단 생활에 필요한 직업적 소양, 경제금융 교육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전공과에서 교과목을 편성하기 전에 실제로 직업재활시설에 나와봐서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활용되는 장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현장 실습 개선을 위해서 학교와 업체가 실습을 같이 설계하고 실습 기간과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현장 실습을 이제 마치고도 학사 일정이 안 끝나서 고용 시기가 늦춰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맞춰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장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기본 예절, 직장 내 동료나 선배를 대하는 법, 규칙 지키기 이런 훈련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고요. 전공과 학생이 이제 취업하고 나서 사후지도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호작업장에서는 사후지도 하니까 이 그 취업하고 있는 이 취업자가 굉장히 응원을 받는 것 같았다. 특히 후배를 데려오면 조금 더 이렇게 으쓱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뭐 사후지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전공과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학생 삶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학생 자신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보호작업장의 시설장들은 자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20대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소득 어떻게 확보할 건가 요거 대책 마련해주고 거주 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표준 사업장에서는 외부 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한데 일반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과 연계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 외 기관이 전공과 운영에 관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들을
이 사업체 관계자에게도 물어보았는데요. 장애인 근로사업장 관계자만 전공과가 외부에서 운영되면 학생들이 근로 맥락을 더 잘 느낄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학생들의 성인기 삶과 재교육을 위한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전공과 졸업하면 학생들이 어디에서 지원받죠? 이런 질문인데요. 관련 기관이 이제 부족하다고 봤고, 평생교육에서는 뭐 상태나 능력이 확 나아지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활동에 만족해 하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자의 이제 의견이었고요. 모든 이 사업체 관계자들이 직업생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 병행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사업체 등 담당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방안, 전공과 운영을 위해서 이 방안으로 제가 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자립생활 능력과 직업 역량, 그 다음에 태도를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도록 하는 게 전공과에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가 파트너로서 전공과 운영에 협력해서 자녀들에 대한 진로 및 직업의 로드맵 구축 요구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과 수준에서만은 어렵고 지원기관이나 평생교육 수준 등으로 나누어서 부모의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용돼야 되겠다는 점을 두 번째 지적했고, 세 번째는 사회 변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업체와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직업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 학교가 소재한 지역,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과정 적용에서 외부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협력의 영역들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영역, 다양한 교강사가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 실제 지역사회에서 적용하는 부분으로 지적이 됐고, 지역사회 기관하고 연계를 할 때는 활용 가능한 이제 기관들하고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이제 지적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각별한 각자 개인에게 의미를 가지는 삶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는데 개인의 장기적 목표를 고려해서 각 삶의 구간마다 필요한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기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새로운 기관들도 적극 반영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